뒷부분은 굳이 보지 않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그래도 시험에 나올 법한 거 한 3개 정도는 그래도 찝어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일단 20조, 이의제기 이 부분 어떤 게 포인트냐면 38조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항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재판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50조 여기 있죠. 이의 신청에 따른 정식 재판 절차로의 이행.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조문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인데요. 여러분,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과태료 부과,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서 한 목차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법리적으로는 이 과태료는 처분성이 없다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비송사건으로 가니까 행정사건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판례 많이 공부하셨죠. 자, 저와 함께 볼 내용들은 기본적으로는 조문 강독을 할 텐데요. 시험에 수험적으로 조금 자주 등장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먼저 여기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자, 여러분 목적은 그냥 가볍게 한번 훑어 보시고요. 자, 2조 보시면 정의. 자, 여러분 항상 법을 보실 때는 정의가 항상 2조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1조는 보통 목적이 등장을 하고요. 질서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가 먼저 등장을 해야겠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 법률상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래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질서 위반 행위는 이꼴 과태료 부과 행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조례를 포함한다. 이 법률에 의해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례상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다.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례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좀 불이익한 것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형벌들 있죠. 뭐 벌금, 뭐 징역형, 집행유예 이런 거를 정할 수는 없고요.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벌칙은 이 여기 나와 있는 과태료예요. 네.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가할 수 있는 벌칙은 과태료예요. 그래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 조례상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이 질서 위반 행위라고 한대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지점도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가와나 뭐냐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은 질서 위반 행위라는 이름으로는 불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과태료를 부과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질서 위반 행위라는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서 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 위반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실제로 대통령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 상법, 그리고 민소법, 가사소송법, 뭐 쭉쭉쭉쭉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에 의해서 뭐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과태료기는 하지만 질서 위반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나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 자, 과태료를 부과하긴 하지만 이 나 역시도 질서 위반 행위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변호사법이라든지 뭐 공증인법이라든지 뭐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뭐 법무사법도 있고 변리사법도 있고요. 자, 이런 규정에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긴 하지만 질서 위반 행위라고는 불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시험에 그동안 좀 등한시됐던 면이 있어요. 근데 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실제로 다른 시험 직렬에서 이 가와 나를 묻는 게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의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호는 행정청인데요. 여러분 행정청은 마찬가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국가, 지자체,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자, 그럼 이렇게 나눠보면 이 기관의 경우에는 우리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데 행정 주체와 행정청을 항상 비교하셔야겠죠. 행정 주체는 덩어리, 법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행정청은 개인,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행정 주체는 서울시라면 행정청은 서울시장 이렇게 되는 사람이죠. 자, 그런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처분을 발령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여기 사인은 뭐예요? 원래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죠. 그래서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3호 당사자는 질서위반 행위란 자연인 법인 의미한다고 하고요. 자, 여기 보시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도 포함은 되는데 얘네들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어야 되네요. 여기까지 정리였고요. 자, 3조 보시면 이제 시간적 범위 그리고 4조는 장소적 범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쓰이나 그런 거죠. 자, 1항의 경우에는 원칙이 쓰여져 있죠. 질서위반 행위 성립과 처분은 행위시법에 따른다. 이거를 행위시법주의라고 하죠. 행위시법에 따르는 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이고요. 대원칙이죠. 자, 근데 2항과 3항은 예외인데요. 여기는 나에게 조금 유리해졌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질서 위반 행위 후에 법률이 변경이 됐네요. 자, 변경된 법률에 의하면 내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과태료가 가볍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과태료가 가볍게 되었대요. 자, 이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통 2항과 3항을 행위시법주의에 조금 대응해서 재판시법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행위시법에 원래 따라야 하지만 지금 2항 같은 경우에 지금 딱 보시면 나에게 조금 유리해졌죠. 원래 행위 당시에 적용되던 법에 의하면 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법이 바뀌어서 이제 보니까 처벌을 안 받아도 되거나 좀 가볍게 감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바뀐 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좀 좋잖아요. 유리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좀 국민을 좀 고려해서 행위시법이 아니라 바뀐 법에 의해서 재판시법으로 한번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이고요. 자, 사망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후에 법이 변경이 됐어요. 자, 변경이 됐어요.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변경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면제한다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면제한다. 자, 언뜻 보면 2항과 3항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행위 당시의 법에 의하면 내가 처벌받을 운명이었지만 바뀐 법에 의하면 내가 처벌받지 않거나 조금 가벼워졌다. 그런 거죠. 그러면 바뀐 법에 따르자라는 게 2항 3항인데 예외죠. 자, 2항과 3항을 구별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일단 여러분 2항에는 있지만 3항에는 없는 게 어떤 거예요? 자, 2항과 3항이 지금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게 된 때가 일단 공통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요? 하지만 2항에는 이것까지 있네요.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까지 있는데 3항은 지금 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죠. 자, 일단 이 두 개 비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항과 3항의 그럼 차이가 무엇이냐? 두 번째, 2항은 질서 위반 행위 후라는 게 보이고요. 3항의 경우에는 무엇인가가 확정된 후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2항은 내가 어떤 처분을 받거나 재판 확정되기 전에 질서 위반 행위를 막 했을 당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항은 확정 전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3항은 내가 처분을 받거나 혹은 이미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난 돈을 납부해야 돼. 그래서 확정 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액면으로만 딱 보면 확정 전의 상황에서는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가볍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똑같이 사망에 확정이 된 후에는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만 집행이 면제되는 거죠. 이 사망의 경우에는 이미 그 변경되기 전보다 가볍게 된 때가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자, 요 두 가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은 1항 행위시법주의예요. 자, 4조는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인데요. 가볍게만 함께 볼게요. 자,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이 된대요. 자, 이것을 속지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불문하고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 위반 행위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자, 외국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기만 하면 이 법을 적용한다. 자, 이것을 속인주의라고 하죠. 자, 사망은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항공기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대요. 이것을 기국주의라고 하죠. 자, 계속 6조 보시면요. 자,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라고 돼 있어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법이 없으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가 않죠. 법이 있어야 가능하죠. 법률 유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법적으로는 죄형 법정주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형 법정주의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7조 고의 과실인데요. 자, 여러분 질서 위반 행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는 그 행정벌 파트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데요. 자, 그런 것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성립을 하죠. 여러분들 다른 것들 생각해 보시면 과징금이다, 뭐 가산세다, 아니면 뭐 어떤 처분이다 이런 것들은 고의 과실을 별도로 요하지 않았죠. 예. 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뭐 처벌을 하지 않거나 뭐 부과하지 않거나 그랬던 것이지 기본적으로 행정법에 있어서 고의 과실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내용에 범칙금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과태료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고의 과실이 반드시 요구가 돼요. 여기 7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간단한 문장이지만 중요한 문장이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자, 8조는 위법성 착오인데요. 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요.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여기 체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내 행위는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행위가 위법했어요.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오인한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따져보아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과하지 않고 없다면 부과하겠다. 자, 이것을 위법성 착오라고 하네요. 자, 구조는 책임 연령인데요. 여기는 여기만 체크해 볼게요. 14세. 요즘 이거 뭐 문제가 좀 많죠. 사회적으로 조금. 예. 뭐 책임 연령을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상에서는 아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네요. 14세 정도 체크하시고요. 10조 심신장애. 자, 심신장애로 인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심신상실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2항의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항이 없는 자, 아예 어떤 뭐 그런 능력이 없는 자라면 2항은 좀 미약한 자인데요. 이런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 심신상실자는 부과하지 않는다. 미약한 자는 감경한다.
이양은 심신미약인데 여러분 여기 감경한다예요. 이렇게 기속행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험에 감경할 수 있다 나오면 틀린 지문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법의 경우에는 이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서 감경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질서위반행위 교제법은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감경한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망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얘가 심신 미약이든 상실이든 이렇게 심신 장애 상태가 있는 애기는 한데요. 질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근데 뭐냐면 스스로 그런 상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항 2항을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감경한다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부과하겠다라는 뜻이죠.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자 이런 것을 보통 여러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데요. 뭐 굳이 이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 사망은 언제 쓰일까요? 보통 음주 사고에 있어서 좀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사망이 내가 술만 마시면 나는 뭐 운전을 해. 혹은 내가 술만 마시면 남을 때려. 그걸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그냥 남을 때리고 싶다거나 운전을 하고 싶다, 음주운전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술 마시고 심신장애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술 마셔서. 이런 거를 받아들여주면은 조금 난감하겠죠. 예. 자, 그런 경우,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이 사망이 적용될 수가 있겠네요. 자, 요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11조는 법인의 처리인데요. 자,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서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그냥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 법인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양벌 규정이라고 아마 크게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꼭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2조. 자, 그동안 여러분 시험에 12조와 이 13조가 시험에 조금 잘 나왔었죠. 자, 12조 먼저 보세요. 2인 이상이 질서위반 행위에 가담한 때 이거 시험에 잘 나왔죠. 각자가 질서위반 행위를 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둘이 공동으로 어떤 위법 행위를 했다. 그러면 한 명이 한 걸로 봐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한 걸로 일단 보겠다. 2항 3항. 자, 2항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신분이라는 것은 뭐 옛날 뭐 조선시대처럼 노빈이 뭐 그런 신분이 아니겠죠, 당연히. 자, 예를 들어 여러분 형법에 보면 뇌물죄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뇌물죄는 어떤 신분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예요. 신분이 있어야 된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분은 무엇일까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에요. 자, 내가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없다면 뭐 돈을 받았다고 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뭐 다른 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신분이에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친구가 공무원이에요. 내 친구가 공무원이고 나는 그냥 뭐 일반인이에요. 근데 친구랑 둘이 짰어. 공무원 친구랑. 그래서 뇌물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케이스에서 자, 이렇게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어떤 행위에 신분이 없는 내가 지금 가담을 했죠. 신분이 없는 내가 가담을 했어요. 그러면 친구는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뇌물죄가 성립할 텐데 나는 신분이 없지만 가담을 했죠. 그 경우에 어때요? 공무원이란 신분이 없는 나에게도 어떤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범죄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2항이에요. 예,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하면 그 신분의 효과가 나에게도 미친다. 이런 것이고요. 자, 3항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 어떤 신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를 감경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네요. 이번에는. 자, 여러분 이거는 뭘까? 자, 어떤 범죄는요. 여러분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자꾸 형법적인 범죄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범죄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신분이 있으면 죄가 가중되는 범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살인이라는 죄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살인죄. 그리고 존속살인이라는 죄가 있어요. 존속살인은 아시다시피 부모를 살해하는 거죠. 예. 자, 이 존속살인은 보통살인에 비해서 가중돼 있어요. 이 가중되는 이유가 뭘까? 나에게 어떤 신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신분? 예를 들어 내가 아들이라는 신분. 뭐 직계 비속 같은 거죠. 그런 신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분이 있는 아들과 내 친구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뭐 상상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 친구와 공모를 해가지고 내가 이 친구의 아버지를 뭐 어떻게 뭐 해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된 경우에 아들은 존속살인이 되겠죠. 아들은 요 신분이 있으니까 일반 살인보다는 가중처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가담한 나는 이 아버지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보통살인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이 신분의 효과는 나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죠. 자, 다시 읽어보시면 신분에 의해서 이렇게 감경 가중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 2항과 3항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면은 되게 헷갈리니까요. 이런 예들로 뭐 뇌물죄 케이스, 이렇게 살인죄 케이스 이런 예들로 기억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13조 수계 질서의 반행의 처리인데 이거 역시도 그동안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 1항에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 질서의 반행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질서의 반행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 중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죠.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장 중한 거 각각 부과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 행위가 두 개에 해당하면 그 중에서 가장 중한 거를 부과한다. 라고 하고요. 자, 2항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네요. 1항의 경우 제외하고 둘 이상의 질서의 반행위가 경합을 하네요. 그런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것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과한다. 이렇게 이 두 개가 시험에 자주 나왔었죠. 다만 다른 법이 정한다면 그에 따르고요. 자, 1항의 가장 중한 과태료 부과, 2항의 각각 부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조 볼게요. 자, 시효인데요. 여러분, 시효는 한 개만 체크. 행정법에서 웬만한 시효, 뭐, 몇 년? 5년이죠. 여기 이렇게. 5년. 과태료는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과태료 재판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 안 하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5년이라는 것은 여기랑 좀 비교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19조 나와 있죠, 여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여러분 웬만하면 5년이라고 했어요. 소멸시효 5년, 제척기간도 5년이에요. 5년. 네.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5년인 거 똑같아서 뭐 공부할 때 어렵진 않는데 제척기간은 뭐고 소멸시효는 뭘까? 자, 제척기간은 지금 보시면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 질서위반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행정청이 부과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그게 제척기간이고요. 여기 앞에 우리가 봤었던 소멸시효는 부과를 했어요. 이렇게. 부과했는데 징수를 안 한 거죠. 징수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징수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과가 되기 전이라면 제척기간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부과가 된 이후인데 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확인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일단 오늘 일부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16조부터 해서 쭉 뒤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있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사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특히 9급 공무원 시험에는 크게 이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았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확인한 내용들 정도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났어요. 근데 이 9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정법 필수 과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부분에 학생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조금 시험에 자주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뒷부분도 꼭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다음에 2부를 하겠지만 뒷부분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 1부까지만 보고 뒷부분은 굳이 보지 않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그래도 시험에 나올 법한 거 한 3개 정도는 그래도 찝어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일단 20조 이의제기 이 부분 어떤 게 포인트냐면 여기 우리가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 통지를 받으면요 60일 안에 이것도 중요하죠.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면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이 어떻게 되는가? 효력을 상실한다. 이 부분 60일 안에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자, 이 20조 오케이. 그 다음에 넘겨서 38조가 있어요. 뒷부분에. 자, 여기는 이제 항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재판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체크. 이 경우에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아까 전에 20조와 이 38조를 섞어서 시험에 낸다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래서 문장 자체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뒷부분에 50조 여기 있죠. 이의 신청에 따른 정식 재판 절차로의 이행. 자, 법원이 이의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 여기 체크. 약식 재판은 효력을 잃는다. 여기 정도는 이 3가지 본 것들은 혹시 2부를 보시지 않을 분들이라도 꼭 체크하고 시험장에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체크한 것들이 좀 공통되죠. 뭐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뭐 효력을 잃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문장 자체로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들 오류가 없어요. 시험에는 섞어서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 포함해서 2부로 같이 공부 한번 해볼게요.